실제로 잠을 잘 때는 호흡법을 하면 의학적으로 잠을 자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흔히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혈압 오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최근에는 20, 30대 고혈압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혈압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부터 고혈압 관리법까지 다양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의견 주실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심장내과 의사 문정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 스트레스가 심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장의 스트레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나쁘겠죠. 네. 그래서 나쁜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럼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는군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으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감신경계,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신경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우리 심장이 좀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밸런스를 항상 이루고 있게 되는데, 다만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이 교감신경계이니까 고혈압을 조절하는 목적으로서는 가능하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나운서님, 예를 들어서 혈압을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올리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화라든가 맥박이라든가 혈압, 이런 것들을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아주 잠깐 동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요. 누구든지 간에 숨을 내쉬게 되면 아주 잠깐이지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숨을 들이쉴 때, 즉 들숨을 쉬실 때 약간 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 잠깐이지만 맥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법을 잘 사용을 하면 자율신경계를 실제로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게 좋은 거니까 말씀해주신 호흡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생활요법만 가지고 조절한다는 것은 환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호흡법을 잘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간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숨을 들이쉴 때 잠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그랬고요. 숨을 내쉬게 되면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떨어뜨렸을 때 조금 더 조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른바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죠. 4, 7, 7, 그 다음에 8. 8.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한 호흡법인데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가능하면은 교감신경계를 짧게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길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478 호흡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도 사시다가 혹은 직업적으로 긴장이 되실 때가 있으시죠? 네, 방송 전에 많이 떨립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사실 478 호흡법을 알고 있진 않았지만 저도 좀 떨린 마음을 감추려고 복식 호흡을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호흡법을 뭔가 간접적으로 활용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아나운서님께서도 직업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478 호흡법을 하면 의학적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나운서님이 네.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자, 4초 동안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어 주세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자, 이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자, 눈 뜨시고요.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478 호흡법은 불면증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잘 때는 누구든지 간에 흥분 상태가 가라앉아야 잘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자라는 것이 이 478 호흡법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네요. 네, 교수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스스로 좀 더 남보다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 성격이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격을 A형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A형이라는 게 혈액형의 A가 아니고요. 네. 그냥 성격을 지칭하는 A타입의 성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 운전하세요? 네. 네. 저도 운전을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호등에 이렇게 다 같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쉽게 얘기해서 성공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A형 성격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A형 성격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A형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심각한 심장 부작용, 심각한 심장 합병증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부전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까 운전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혈압에 굉장히 좋지 않고 심장 건강에도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자동차의 매연이거든요. 네. 그런데 A형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하나의 운전 습관 중에 하나가 앞차를 굉장히 쫓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디젤차라든가 건설기계 같은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연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합병증 또는 뇌경색 같은 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단 스트레스뿐 아니라 이런 식의 A형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염증도 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심각한 질환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심각하게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부전증이라든가 동맥경화증 아니면 죽상경화증, 이런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염증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증가한다면 그 자체가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연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환자분들이 훨씬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염증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염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약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염증이 없는 분들한테 약물 치료하는 것은 좀 과하겠죠. 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의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 몸은 당연히 쉬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염증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낮아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해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몸은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도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심장 건강에 그리고 고혈압에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만성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추운 겨울에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식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되는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을 기분 좋은 정도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본인의 성향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